네, 그러면 저희 또 3월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미국의 바닥난 무기고는 누가 채울까 이걸 이제 주제로 삼았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SVB 사태가 너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가장 서둘러서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부랴부랴 주제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SVB 사태가 과연 이제 금융위기, 뭐 사실상 금융위기죠. 근데 이게 과연 서브프라임 때까지 갈 건가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또 다른 전문가들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제 미국이 무기고가 바닥이 났대요. 근데 포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탄을 어떻게 이제 수급을 할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에 대한 수혜는 어디에서 받게 될 것인지 이런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킹달러가 다시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이제 그 근거로 러시아가 생각보다 빠르게 경제 성장률을 회복을 하고 있고, 그 러시아가 경제 성장률을 회복하는 배경은 중국이 지원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지가 않더라.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 그 정찰풍선 띄워가지고 미국의 안보를 또 위협하는 상황이 생겼었고, 뭐 저는 이제 이걸 이제 중국이 뒤통수를 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G20에서 뭔가 그 G7들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중국이 그게 아니었던 것으로 이제 밝혀졌고, 그런 와중에서 미국의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또 고용 지표가 엄청 좋았고요. 거기에다가 물가 하락을 방해하는 이제 증시의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은 고강도 긴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증시에 강한 조정이 올 수 있고, 또 달러 강세가 시작되면서 증시에 조정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킹달러가 예전만큼 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오지 않았던 배경에는 뭐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아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유로화가 강했어요. 달러 인덱스를 차지하는 여러 가지 그런 요인 중에 한 26% 정도를 유로화가 차지하고 있는데, 유럽이 생각보다 이제 기온이 높으면서 에너지 위기로 이어지지 않았고, 또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다고 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강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됐고, 그로 인해서 유로화가 생각보다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증시가 하락하고 이런 금융위기로 이어질 만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지만, 생각보다 유럽이 괜찮았기 때문에 달러가 강하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약달러가 진정이 되면서 증시의 조정으로 이어졌다 정도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됐던 이제 배경이 이렇게 4.1%까지 내려왔던 미국의 2년물 수익률이 5%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 10월에 큰 조정이 왔을 때가 4.8%였었거든요. 미국 2년물 금리가. 근데 이게 5%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난번 이제 LDI 사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영국 쪽에 한번 금융위기가 발생을 할 뻔 했었고, 미국도 뭐 CF1이 이런 또 이제 그 펀드 담보부 증권들에 대한 부실 문제가 생기면서 금융위기로 이어질 뻔한 일들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이렇게 긴축을 완화하는 상황이 됐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 때문에 다시 강한 긴축을 할 걸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금리는 안 올렸어요. 아직 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는 지레 겁먹고 올라갔던 상황이었고, 이게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면 계속해서 지금 금융시장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저금리 0%대 제로금리였을 때 미국의 국채를 너무나 많이 사놨기 때문에, 지난달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1년에 0.25% 주는 채권을 1,000원에 팔았었는데, 이제는 5% 주는 채권을 1,000원에 파는 시대예요. 그럼 0.2%짜리 채권은 이제 거의 똥값이 된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그거를 가지고 있죠, 지금. 그래서 SVB 사태도 거기에서 이제 촉발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하는데, 이 은행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냐 하면은, 벤처기업들이 너무 호황이지 않았습니까? 원래 은행의 역할은 예금을 받으면 그걸 대출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은행들이 기업이 잘 되니까 은행에다가 예금을 많이 넣었던 거예요. 예금을 많이 넣었는데 대출을 이제 해줄 일이 없었던 겁니다. 시장에서 너무 뭐 벤처 캐피탈이나 아니면 시장 내에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충분히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또 돈도 잘 벌리고, 그래서 대출을 이제 많이 안 했던 거예요. 은행은 대출을 해줘야지 돈을 버는데 대출이 많이 안 나가니까 그 돈을 가지고서 미국 국채를 샀대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미국 국채를 사놨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 국채 가격이 똥값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무제표에는 반영이 안 된대요. 여기 보시면 만기 보유 증권이랑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걸로 나눠지는데,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한 거는 손실액이 회계장부에 다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은, 근데 만기 보유 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게 표시가 안 된대요. 실제로는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태이지만 재무제표상에서는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경제 위기의 가능성이 생기다 보니까 이 뱅크런의 가능성이 생기다 보니까 소규모 은행에 있던 자금들을 이제 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조금 더 안전한 은행으로 옮기자. 그런데 예전에는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딱 핸드폰 꺼내가지고 딱딱딱 들어가서 딱 누르면 바로 이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삽시간에 이제 인출이 돼버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은행은 돈을 지급을 하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현금으로 미국 국채를 사놨잖아요. 그럼 이 미국 국채를 팔아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팔려니 지금 이제 똥값이 돼 있어가지고 만기까지만 가면 원금은 건지는데 지금 파면은 원금도 못 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서 급하게 예금자 보호를 해주겠다 하면서 이제 예금 인출을 할 수 있게끔 사실 이제 구제금융은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상의 구제금융을 이제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위기를 잘 넘겼는데, 문제는 이와 비슷한 은행이 한 20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시그니처 은행이 또 비슷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또 하루 만에 10조 원의 뱅크런이 생겼고, 이런 은행들이 하나 두 개씩 계속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도산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 서브프라임 때처럼 이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주말부터 해가지고 미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나서서 예금자 보호 다 해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시장을 이제 안정화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 덕분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유럽에서 이게 또 터집니다. 유럽에서 이제 크레딧 스위스라고 하는 거의 세계 랭킹이 탑 10 안에 들어가는 스위스 2위 은행인데, 이 은행이 또 한 번에 이제 파산 위기를 겪게 돼요. 이거 금융위기 때마다 나오는 은행 중에 하나예요. 상당히 그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그 여러 가지 파트 중에서 IB 파트가 그렇게 하는 은행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미 작년에도 크레딧 스위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잘 이렇게 넘어갔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한 번 제가 이제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회계감사 같은 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안에서 발생한 손실이나 위험에 대한 거를 언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언급을 하지 않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언급을 하지 않는 거야? 라는 이제 공포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최대 주주가 사우디 은행인데, 사우디 국립은행이 거의 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지난번에는 이제 자금 지원을 해가지고 살아났는데 이번에는 자금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안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시장은 더 놀라버린 거예요. 얼마나 사태가 심각하길래 최대 주주가 돈을 안 넣지? 하면서 하루에 20% 30%씩 주가가 빠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역시도 스위스 중앙은행이 또 자금 수여를 해주면서 넘어갔어요. 그럼 또 다시 증시가 또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기사 보니까 UBS라고 하는 스위스 1등 은행이 있는데, 거기에서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잘 넘어가면, 영국의 LDI 사태가 그냥 잘 넘어갔듯이 미국과 유럽도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어서 손해를 봤던
평가손이 발생한 은행의 숫자가 이렇게 20여 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은행들의 규모가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파산한 은행 두 개 규모가 이제 3천억 달러 정도가 돼요. 근데 이 은행 전체가 한 1조 6,8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달러 기준으로. 근데 이제 서브프라임 때 이제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게 3천억 달러고, 총 앞서 말씀드렸던 20여 개 회사의 시총을 살펴보면은 1조 2천억 달러 정도가 돼요. 근데 서브프라임 때 파산한 은행의 총 금액이 1조 6,800억 달러인 겁니다. 그때와 비슷한 규모죠. 그런데 리먼 사태 이후 전부터 계속해서 주가는 곤두박질 쳤었거든요. 근데 리먼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미국에서 구제금융 해주면서 하락했던 증시가 이제 회복을 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리먼 사태 전에 파산했던 은행의 규모가 430억 달러밖에 안 돼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지금 이 두 은행의 규모는 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는 이 은행에 투자했던 회사나 사람들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 얘기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만 보더라도 처음에 300억 손실 봤다고 했는데, 국민연금이 위탁 운용하고 있는 그 회사들에서 그 손실본 금액을 다 하면은 3,2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은행들에다가 투자를 해서 또 ETF 가지고 있던 사람들 여기 다 들어가 있을 텐데, 그 은행에 투자했던 회사들에서 문제가 터지면 이 문제는 상당히 커질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저희가 이제 관심 가져야 되는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인데, 서브프라임 때 2008년도에도 미리 빠졌었습니다. 지금처럼. 미리 빠지다가 한 25% 정도, 23.5%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리먼 사태 터지면서 한 23.7% 정도가 더 빠졌어요. 그래서 2092에서 1600선 왔다가 이게 900선까지 내려갔었는데, S&P 500도 보시면 한 20% 정도 빠졌다가 50% 정도 빠지는 이런 시장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뒤에 상승으로 전환을 하게 돼요. 미국에서 그 구제금융을 하면서. 근데 지금 현재 코스피를 보면 3,300에서 직전 저점으로 보면 2,150까지, 그러니까 34% 정도까지 이제 하락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최근에 좀 20% 정도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현재 하락해 있는 상태가 27% 정도인데, 그럼 만약에 이게 서브프라임 때와 같이 파생 상품으로 연결돼 가지고 많은 금융회사들이 도산을 하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40% 50%까지 하락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 정말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시에는 여기까지도 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진다. 하지만 그 뭐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까지 갈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미국이 이제 앞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가장 큰 배경은 미국의 금리 인상의 가능성 때문 아닙니까? 미국이 0.25씩 꾸준하게 올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0.5를 또 올린다고 하니까 시장이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뭐 미국채 4.8% 위에서는 계속 문제가 터졌었는데, 지금 0.5를 올린다고 하면 기준금리가 5.25가 되는 거거든요. 5.25가 되면 2년분은 더 올라가야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 채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막 생기면서 지금은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0.25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원래. 근데 막 여기까지 올라가죠. 거의 80%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저 SBB 사태 터지니까 다시 뚝 떨어졌어요. 아예 없어져 버리고 4.75, 그러니까 0.25 정도 0.25 정도 올린다가 거의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3월 23일 날 FOMC가 있는데,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가 없겠지만, 현재 이런 그 미국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그 금리를 강하게 빅스텝으로 가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빅스텝으로 가지 않는다면 금융시장이 붕괴하면서 뭐 저렇게까지 폭락할 일은 없을 것 같다. 그게 이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최근 한 이틀 사이에 좀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원래는 ECB가 금리를 못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ECB는 계속해서 0.5% 정도 올릴 거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스위스에서 저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물론 스위스는 EU에 가입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뭐 금리를 관리받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EU랑 상당히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지금 ECB가 기준금리를 0.5%까지는 못 올리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냥 올려버리더라고요. 0.5로 올려버렸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중국이 갑자기 금리를 내려버립니다. 중국이 금리를 내리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미국의 금리가 벌써 5%대고 중국 기준금리 3%대인데 이렇게 되면 자금이 미국으로 다 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부동산 여기도 이제 너무 지금 힘든 상태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금리를 낮춘 걸로 보고 있는데 낮추지 못해야 정상인데 낮췄습니다. 그럼 원래 여기 지금 다 그냥 이거 제가 그냥 장군 멍군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반격을 한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 그럼 3월 23일에 이제 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지금 너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3월에 양회 끝나고선 중국이 이제 사우디랑 앙숙으로 알고 있던 이란과 이제 화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외교를 다시 단절했었던 거를 다시 이제 잘 친하게 지내게끔 이제 중간에서 중재를 했고, 그 덕에 지금 사우디가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가 이제 후티 반군이 자꾸만 사우디를 공격해서 그런 건데, 이제 이란이 후티 반군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란의 후티 반군이 이제 사우디한테 중단을 하기로 해서 후티 반군이 이제 공격을 못할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사우디에 굳이 미군이 안 들어와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원하는 건 굳이 친하게 안 지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미국이 필요하니까. 근데 중국이 원하는 거는 아니 친하게 지내 그러면 우리가 싸울 일이 없잖아. 지금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국면인데 이게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주시하고 있는 이유는 오펙 플러스에서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가 3개 국가입니다. 사우디, 이란, 그리고 러시아. 그럼 이들이 뭐 함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유가를 강하게 감산을 한다거나 했을 때 국제유가 또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또 터질 수 있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그 빅스텝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유가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서 당장에 그렇게 벌어질 거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조금 저희가 주목해봐야 할 이슈인 것 같아서 같이 담아봤고, 그랬더니 EU에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푸틴을 전범국의 그 죄인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러시아가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미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재판할 수 있는 곳이 이제 ICC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재판받을 수 있다 하면서 어저께 또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EU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푸틴을 잡아가지고 이제 전쟁 종료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중국은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또 러시아는 또 그거 빠져나갈 국리 찾으면서 이 지금의 그 불안한 시기를 계속해서 길게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고, 그런 이 부분 때문에 이 3월 23일에 있을 연준이 상당히 큰 고민에 이제 빠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지금 연준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연준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잡히지 않는 물가 아닙니까? 물가 금리를 계속 올려도 안 잡혀요. 2021년 하반기에만 하더라도 파월이 이 물가가 오르는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2022년도에 금리 3번 정도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완전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달에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물가 다 잡혔다 얘기했는데 바로 물가 또 올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파월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물가가 잡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때문이거든요. 고용 지표가 너무 좋아서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결국 그 인건비를 필요로 하는 회사를 망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금리를 올려버리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최근까지 그게 잡히는 듯 하다가 뭐 신문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챗GPT가 요새 너무 인기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AI 시장의 규모가 5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규모랑 맞먹는 정도래요. 그 시장, 새로운 시장이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근데 그 시장의 성장률이 36%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이제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짜리 대출을 받아가지고 10% 수익 낼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시겠죠. 근데 10%짜리 대출 받아가지고 10% 수익 낼 수 있다고 하면 안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한 10%짜리 대출 받아도 30%씩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도 그 오픈 AI 시장 쪽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구나 그걸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대기업들은 현금 보유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금리를 올려도 그 시장은 계속 갈 수도 있다. 그게 이제 미국이 강하게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를 잡으려면 0.5는 올려야지 잡힐 거다. 이런 생각 하나 하고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근데 물가는 잡지 않더라도 이게 물가 잡기 위해서 0.5% 올리면 금융에 대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러면 한 0.25 정도만 올릴까? 약간은 그래도 찬물은 끼얹어야지, 이제 막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놔두면 이제 계속 확산되니까 물이라도 좀 뿌리자. 한 0.25 정도? 그리고 지금 이제 여전히 이제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즌2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픈 AI와 이제 로봇이 새로운 시장의 동력이 될 걸로 보고 있고,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0.25는 올려야 될 거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나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금값 오르고 유가가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경기 침체를 의미합니다. 경기 침체가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일단은 금리를 동결하고 시장 상황을 좀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금융위기까지 온다, 그러면 이거는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서브프라임 때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두 가지인데요. 현재 연준은 2008년 서브프라임 때 이후부터 계속 만들어졌던 이제 QE라고 하죠. 양적 완화. 그리고 트럼프 때도 뭐 9조 달러씩 풀었고, 바이든 와서는 지금 계속 돈을 풀어왔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QT를 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 채권 사들이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채권을 팔진 않지만 만기 때 그냥 없애는, 누군가가 또 사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어쨌든 돈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채권을 비싸게 팔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계속 팔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누군가가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준은 계속해서 시장에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안전자산,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는 가장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산이 미국 국채니까, 연준이 팔고 싶은 거는 또 미국 국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를 만들어서 값비싸게 팔 수 있게 근데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연준이 QT를 계속하면은 또 금리가 또 올라가요. 그럼 금리 또 올라가면 또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 아마 적절하게 위기감을 조성하면서 QT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금리 인상을 포기할 수 없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이 글로벌 거시경제에서 저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중국 죽이기죠.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그리고 또 이제 더 크게 봤을 때는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시 미국과 협력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로 가는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미국이 다시 2위 국가와 초격차를 벌리는 그런 걸 원한다고 보고 있는 시장에서 확실하게 지금 시장이 힘들어지면 뭔가 경제 성장 동력이 있는 곳은 미국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적극적으로 현재 개입을 하고 있고, 시장 상황은 많이 힘들지만
미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개입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현재 미국 채권 시장이 일단 현재 안정화됐습니다. 5%까지 올라갔던 게 3.8%까지 내려왔으니까요. 그리고 앞서서 보셨듯이 금리 인상 강도도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일단 안정화됐다라는 이유 때문에 강하게 빅스텝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4월부터는 CPI가 하락 요소가 많습니다.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 달에 발표된 CPI는 2월 물가고 4월 달에 발표될 CPI는 3월 물가입니다. 근데 2월 24일에 전쟁이 터지면서 국제유가가 치솟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130달러까지 갔었는데 현재 지금 65불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3월부터는 그 기저효과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계속 떨어집니다.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에너지 가격뿐만 아니라 지금 곡물 가격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전쟁 전보다는 물가가 많이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4월부터는 CPI 하락 요소가 많고, 거기에 더해서 현재 미국의 그 노동 참여율이 또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인건비가 계속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은 이제 경기가 좋으니까 회사에서는 계속 인력 수급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장을 떠난 인력이 한 300만 명이 된대요. 거기다가 트럼프 때 또 반이민 정책 해가지고 불법 체류자들 다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중국에 있던 근로자들 또 뭐 돌아가고 뭐 각국으로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정부에서 또 돈을 막 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선 지금까지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돈도 다 떨어져서 버티기가 힘든 상황까지 온 것 같아 보여요. 실제로 제가 요 표현은 안 넣었는데, 아시아계랑 그리고 이제 흑인들의 노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인건비가 가장 높게 올라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서비스업이거든요. 거기에 주로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노동 인력이 들어오게 되면 인건비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서 4월부터는 조금씩 이제 CPI가 하향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 굳이 뭐 빅스텝을 강하게 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지금도 이미 시장에서 놀래가지고 다 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를 하면 뭐 또 좋아질 거다라고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시장의 공포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더 들거든요. 강하게 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역사가 뭐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서브프라임 때 미국에서 정책 나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금리 낮출 때마다 당일날 올라갔어요. 근데 다음날 다 폭락했어요. 왜냐하면 뒤에 또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이 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가 오면서 다 정리하고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똑같은 그런 기억이 있는 투자자들이 이게 자라보고 놀란다,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뭐 한번 뚝 터지면 놀래가지고 일단은 피하고 보자, 이런 상황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 이제 연준이 강하게 0.5 빅스텝을 가기에는 조금 채권 시장의 위험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동결이나 인하할 경우에는 시장에 더 큰 공포감을 줄 수도 있고, 또 금리 인상, 왠지 이거는 중국이 금리 인하해버린 상황에서 미국이 뭔가 한 발 물러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0.25 정도는 올리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보면, 지금 저는 3월 FOMC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가 이제 저희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이에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중요한 지지선의 역할이 될지, 아니면 잠시 반등을 해보려고 했는데 힘없이 쭉 빠지게 될지, 이거는 뭐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3월 FOMC에서 만약에 빅스텝으로 가게 되면은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뭐 한 0.25 정도 올리면 이게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현재 이런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시장은 에너지를 계속해서 모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다 정도,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미국의 현재 상황은, 연준은 금리를 계속 올려서 세계를 힘들게 하고, 근데 정부에서 돈을 계속 풀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히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지금 바이든은. 아무리 봐도. 그러면 또 돈 풀 겁니다. 돈 풀고 금리 올리고, 돈 풀고 금리 올리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국가들 다 힘들어지고, 그럼 언젠가는 이제 구원의 손길을 막 보내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 밑으로 다 줄 서가지고 미국끼리 이제 큰 동맹을 하나 만들어서 중국 이제 왕따시키고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럼 그게 아니고서는 지금 파월이 저렇게 2%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물가 목표 높이고선 경제성장을 위해서 금리 낮추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절대로 안 하겠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까지 내려가는 거는 지금 당장엔 어려운 일인 것 같고, 그러면 6월에 이제 부채 한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미국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또 다툼이 생길 텐데,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뭔가 좀 부침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좀 염두에 두고, 어쨌든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위기는 기회라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한 번에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잠재되어져 있는 그 위기감이 어느 정도 수면 위에 올라와서 정리가 될 때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자, 그런 내용이고요. 원래 오늘 이거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 빨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서 중국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게 뉴욕타임즈에서 미국이 중국이랑 전쟁하면 못 이긴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게 이제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에 대한 제품 의존도가 너무 높다. 세계 공장이고 세계 공장이 중국이고 중국이 물건을 안 만들어주면은 미국이 이제 살 수가 없죠, 현재.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저는 이제 미국 삼촌이라고 하는데 뉴욕에 삼촌이 계세요. 그러면 맨날 뭐 미국에서 뭐 사왔어, 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메이드 인 USA 보면서 우와 막 했었는데, 요새는 메이드 인 USA를 보기가 힘들어요. 다 메이드 인 차이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요새 외국에서 뭐 가져오는 거 보면 뭐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국가들 거 막 나와요. 막 니카라가 막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그런 옛날에 중국이 만들던 것들 요새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제품에 대한 공급망을 지금 다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의존도가 높다. 중국이 공급망 닫아버리니까 물가 바로 올라가는 거 저희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요. 과거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나 이럴 때 이제 미국이 무기고 역할을 하면서 민주주의의 무기고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너무 군수물자를 많이 보내주다 보니까 무기고가 바닥이 났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옛날 구식 무기들 지금 처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식 무기로 다 갈아야지 또다시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뭐 보내고 있는 무기들 보면 다 옛날 무기들이에요. 막 1970년대, 80년대 만들어졌던. 그래서 그것들 이제 처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찌됐건 현재 이제 무기 지원을 할 게 없을 만큼 지금 재고가 바닥났기 때문에 중국이 2년 안에 대만을 쳐들어가면 미국이 뭐 일주일 뒤면은 무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기 바닥내서 치료 준비가 안 돼 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155mm 포탄. 지금 포탄이 없대요. 쏴야 되는데 쏠 포탄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이런 거를, 미국도 만든다고는 하는데, 더 이상 뭐 전투기나 탱크 이런 거 미국은 관심이 없어요. 안 만들어요. 이미 이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주를 다 지배를 했기 때문에 위에 뭐 드론 이런 건 만들겠죠. 그래서 다 최신 무기로 중무장하고 뭐 영업이익률 뭐 30-40%씩 될 수 있는 산업에만 투자를 하지, 이렇게 대신에 이런 것들 우리랑 한편만이 되어야 할 국가들, 그리고 그런 거 만들 수 있는 국가들한테 너네들 영업이익률 뭐 한 10%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값싸게 좀 만들어봐, 이런 형태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이게 이제 한국으로밖에 올 수가 없다.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다가 107만 발을 지원을 한 상태고, 계속해서 한 2달에 한 번꼴로 10만 발 정도가 지원이 될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현재도 한국이 젤린스키가 계속해서 무기 지원을 요청을 했지만 안 했어요. 근데 안 했는데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 우크라이나한테 보내고 한국 거를 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한 매년 1조 2,800억 정도의 수출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런 무기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우리 그 나라에 한 2개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뒤에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EU도 지금 그동안 뭐 평화로운 글로벌 시장이었다 보니까 국방 예산에 대해서 적게 투입을 했었고 무기도 많이 안 만들어 왔었는데, 여기도 이제 지원하다 보니까 155mm 포탄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포탄 가격이 한 65% 정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 20억 유로 정도 지금 공동 구매한대요. 지난달에 10억 유로 한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20억 유로 하겠다고 바뀌었어요.
그만큼 지금 포탄, 심지어는 포탄 아껴 쓰라고 요새 또 기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포탄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준비한 부분은 이 정도고, 지금 계속해서 그 너무 급변하는 글로벌 증시 속에서 요새 왜 이렇게 막 2%씩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나를 제가 요새 막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왜 저럴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그 이유가 저는 트레이딩을 AI가 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는 지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쭉 올라갔다 쭉 내려갔다. 네. 골드만삭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한 2년 전에 골드만삭스는 트레이더들을 다 감원하고 500명 중에 490명 정도를 정리했다고 제가 했던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미 AI가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서 상당한 그런 경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요.